그 다음에 회생 개시 결정이 나와요. 회생 개시 결정은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근데 여기 이제 부분에서 한 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보전 처분 명령, 중지 명령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빠져있냐면 대표자 신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대표자 신문 절차. 그건 뭐냐면 우리가 회생 개시 신청서 아까 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법원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회사 대표자한테 질문지를 보내줘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산 부분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기관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인데 파산부 판사들은 대단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회생 신청서 들어가면 그 기업과 그 대표자에 관련된 기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송, 그 다음에 형사처벌 전력 모조리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의 어떤 기존의 횡령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리인 선임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걸 제3자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기업회생 절차의 지금 특징으로 뭘 말씀드렸어요. 기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된다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자, 기업회생 부분에서 범죄 혐의 등이 좀 있다는 의심이 들 때 이런 경우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관리인이 제3자가 선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 대표이사는 자기가 관리인이 돼서 기업을 다시 찾아오겠다. 사실은 대주주인 대표이사 입장은 그게 목표인데 제3자가 관리인이 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배제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40, 50건 정도 회생 신청했는데 딱 한 번 제3자 관리인 지정됐어요. 더 이상 가지 못했지. 그 상황에서.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때 아주경제라고 하는 좀 인터넷 신문인 것 같은데 그 신문에서 그 대표이사의 어떤 범법 행위가 있다라는 듯한 기사가 나온 거야. 그 기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이 90%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문제는 훨씬 심각했거든요. 와,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대표이사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중론이었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제3자 관리인 선임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법원에 대한 신뢰가 그때 좀 많이 생겼어요. 우리 사무실은 정말 그때 상당히 곤혹스럽긴 했지만요. 그래서 회생결자 개시결정이 나는데요. 회생결자 개시결정의 그 효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명령, 그 다음에 포괄적 근유명령이 그대로 법정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개시결정이 나오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존처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 금전 사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관리위원회 허가만 받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허가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은 딱히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요. 그 이상의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절차에서 빠져 있는데 파산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법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리위원이 주로 회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관리위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위원들이 이제 이런 그 경영적인 측면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적인 측면들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조언을 해주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 거예요. 관리위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잖아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관리인이 지정이 돼. 관리인이. 어? 근데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지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리인이 그러면 대표이사냐? 아닙니다. 관리인은 법원에서 이 회사의 관리를 위임한 수탁인이에요. 수탁인.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거야. 이 관리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뇌물죄가. 그리고 관리인은 대표이사가 아니야. 그 제3자 관리인이 지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서 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대표이사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뭐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개시 결정이 난다는 건 뭐냐면 기업이 법원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법원의 통제하에 들어간 거예요. 통제하에. 법원 거예요. 법원 거. 그 기업은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날 이제 관리인이 지정이 되고 개시 결정을 하는 날 어떻게 하냐면 한 요만한 방에 판사가 딱 있고 다 관계자들 오라고 그래요. 대표이사 오라고 그러고 또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있어. 관리위원 있고 그다음 뭐 담당 변호사 나와 있어.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면 조사위원. 나중에 이제 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조사위원이 사실은 이 회생 절차에 한 40~50%의 명주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잘해야 돼.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사람 더 나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 누구냐면 CRO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그대로 관리인으로 두되 이 회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감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CRO를 갖다가 파견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또 대표이사 약간 의심나는데 규모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데는 CRO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법정관리인 과정이라고 해갖고 이 교육과정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경쟁률 아주 치열해요. 월급은 약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요. 그 관리인으로 지정되거나 CRO가 되면 한 달에. 근데 그 법정관리인 과정을 마치고 법원에 등록을 하면 CRO로 많이 나가는 거야. 그 회생기업의 감사로 나가는 거야. 월급 책정은 약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 관리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한 1년 동안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경쟁률이 요새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변호사들 지금 젊은 변호사들은 판판에 다 떨어지고 있고 저걸 통과를 못해. 거기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업체에서의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1회 관계인 집회가 통지가 되는데 이 제1회 관계인 집회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채권자들하고 미팅 한번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개시결정일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채권자 협의회라는 것도 구성이 돼요. 그래서 채권자들 중에서 뭐 큰 데는 한 10명, 작은 데는 한 3명 정도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 그래서 관리위원한테 의견을 개진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근데 요새 점점 채권자 협의회의 발언권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대표자가 정말 센 양아치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이 관리인이 되면 채권자들은 너무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갖다가 상당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5번째. 채무자 재산의 조사 문제가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요새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개시 신청서하고 대표자 신문에 대한 답변서만 써주면 다 끝이다라고 손드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진짜 회생 전문 로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서면만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지. 근데 재산에 대한 조사 부분은 변호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지도사나 회계사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이익 부분을, 이 매출이라든가 비용 부분을 다 해서 추정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서 설명을 드려도 되죠? 그냥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기업회생 제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가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계속가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회생 계획 안의 동의 문제만 정리가 되면 회생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무분별한 기업회생 신청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또 이 기업회생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손실을 밟고서 일어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부분을 굉장히 엄격히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설렁설렁 했던 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조사위원이 아까 개시결정 시에 조사위원이 임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사위원이 나와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가치가 높게 나오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계속가치가 더 높아지거나 청산가치가 좀 더 낮아지거나. 그렇죠? 근데 청산가치를 갖다 엄청나게 높게 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의류회사다. 재고품이 있어요. 재고품이 있는데 이게 3년 전 재고예요. 이 재고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빵원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이걸 굉장히 높게 보면 어떻게 돼요? 청산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청산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잘해야 돼요. 이 소위 말해서 그 감사받는 회사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재고 청산가치는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아닌가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그 시각을 갖다가 좀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변호사들은 안 해요. 이제 회사에서 좀 괜찮은, 자금력이 좀 괜찮은 회사들은 회계법인을 따로 지정을 해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의 CFO 역할을 하는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떤 CFO들은 너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법무법인이나 경영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이걸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가치도 마찬가지. 계속가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실현 가능성 없다고 봐버려요.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계속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하면 할수록 뭡니까? 적자다. 이게 기업 계속가치가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근데 이 조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회사에서 단순히 그냥 자료만 주고 그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소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대충 친한 사람들 들이대면서 좀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만 하는데, 옛날 같으면 좀 그게 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회계사들도 이 조사위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권이거든. 그래서 이 조사 부분을 갖다가 설렁설렁 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이렇게 찍히게 되면은 조사 사건을 갖다 수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회계사들은 이 수임이 상당히 커요. 이 부분이. 그래서 회계사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건데요. 보전 처분하고 개시결정시인가요? 개시결정 전인 것 같은데, 전에 예납금 납부 명령이 나와요. 예납금 납부 명령이. 지금 기업 회생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납금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
변호사 선임료 나가야지. 그죠? 예납금 나가야 되는데 예납금 규모는 나중에 표로 이제 작성해서 알려드리겠지만은 많게는 뭐 억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보통 기업들은 한 2천에서 4천 이 정도 나옵니다. 4천 정도 나오면 나중 그 돈이 어디로 쓰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조사 비용 같은 걸로 쓰이는 거야 이게. 조사 비용으로. 네. 그러면은 나중에 회생 절차가 이제 폐지되거든요. 이제 조사위원이 청산 가치가 높게 나온다고 이거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조사 의견이 나오면 폐지해버리는데 예납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아지죠.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회계사한테 돈이 다 나가버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회생 절차는 거의 망한회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망한회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납금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고. 다만 변호사 비용 문제는 그 요새 중진공에서 이 회생 절차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서 중진공에 회생 구조 신청을 하면은 일부 돈이 보전이 돼요. 보전이 되니까 변호사 비용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할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변호사 비용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 변호사 비용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억대로 받았어요. 억대로. 옛날에는. 지금은 경쟁이 심해서 한 2천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규모가 큰 거는 몇 억씩 받습니다. 몇 억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좀 웬만한 기업은 4천만 원 받습니다. 4천만 원.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회생 사건은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고부가가치 사업. 숫자만 잘 안다면 숫자를 잘 알고 또 숫자를 잘 아는 분들하고 이게 같이 업무를 갖다가 같이 그 공동으로만 진행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업 회생 절차 있잖아요. 막 한다고 막 난리예요. 그 인터넷상에 키워드 광고를 보면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올라와 있는데 단 그 업체들 중에서 법무법인들이나 개인 변호사 중에서 회생 신청 부분도 이제 진입장벽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숫자상의 기업 계속 가치를 갖다 산정하는 그 방법을 몰라갖고 여태까지 못했던 거거든. 거기까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 회생 신청을 하는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 많은 기업들이. 이거는 대형 로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로펌도 단순히 개시결정 딱 나오면 대부분 다 일 업무 끝났다고 하는데 사실 주요 업무들은 그 이후에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저희 법무법인의 강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사 절차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1회 관계인 집회를 해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2회 관계인 집회야. 1회 관계인 집회가 끝나면 회생계획안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회생계획안이라는 게. 회생계획안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조사 절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절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의 청산 가치는 얼마이고 기업 계속 가치가 얼마이고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까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변호사만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신청 영역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거는 좀 주로 회계사의 영역 내지 어떤 CFO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맞는 일이에요, 이게. 회생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도 상사채무가 있고 금융권 채무가 있고 또 소외채권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기업계속가치가 어느 정도가 딱 나오면 이거를 10년 분할해서 변제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의 금액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올 거 아니야. 한도가 도자를 못 쓰겠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20% 정도다. 그러면 회생채권은 기본적으로 20% 정도의 채무가 감축이 되는 안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감축이 되고 회생담보권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치가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건 100%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 채권의 현금 변제 부분도 생기는 거고 또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채권 부분에 대한 회생 계획안에서 채권을 어떻게 해? 출자 전환시키는 거예요. 출자 전환. 출자 전환은 뭐냐면 채권 있잖아요. 이 채권을 주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출자 전환시켜 놓고 그러니까 뭐 20%는 현금 정리하고 나머지 80%는 출자 전환시키는 거야. 근데 80%가 출자 전환되면 너무 자본금이 커져버리잖아요. 감축시켜요. 그러니까 감제를 2번 정도 걸쳐서 진행을 시켜. 약 20% 아니 그 20분의 1 정도로 하고 감축을 시켜.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대주주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출자 전환들이 다 되니까 은행들도 다 출자 전환이 되고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법원에서는 이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서 가면 이 조사위원이 만들어놓은 이 조사 결과에 비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수정을 명하는 거예요. 수정을. 자, 이건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변제율이 높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안을 왜 갖고 오느냐. 이건 너무 변제율이 낮다. 이거는 왜 똑같은 채권자인데 이 사람한테 더 주고 이 사람한테 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지, 법원에서. 그래서 수정을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수정. 사실은 요즘에 판사들, 파산부 판사들은 이제 반회계사들이 돼갖고 이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지적할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드디어 채권자 집행에서 회생계획안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듣게 해야 돼요. 회생채권자한테는. 회생담보권자한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갖다가 듣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회생 제도라고 하는 게 옛날에 법정관리하고 화의제도를 짬뽕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의를 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위원 조사 부분을 이제 한 단계 넘으면 이제 채권자로부터 동의만 받으면 다 끝나는 문제잖아요. 옛날에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동의를 해줬어요. 요새는 동의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담보권자의 가능성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동의를 받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오늘 이 세미나는 법률 세미나이기도 하지만 경영 컨설팅 세미나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떤 한 기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전적으로 의존을 시켰어, 누구한테. 그렇다면 이 회생절차에서는 법무법인에서는 요걸 좀 해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위원회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갖다 득하는 거. 이거는 아주 엄청난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은 변호사가 꼭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경영 고문들이 그 선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영 고문을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다 봐준다. 다 봐준다.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죠? 원칙적으로 동의를 득해야 돼요.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원칙이라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칙이라고 한다면 원칙이 있다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지.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3분의 2 이상의 동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걸 요구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운 경우들, 예를 들어 3분의 2면 이제 66.6%인데 한 64% 정도 동의를 득하고 4분의 3이면 75%인데 70% 동의를 득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강제 인가 절차라는 게 있어요. 강제 인가 절차. 네, 강제 인가 절차. 그러니까 법원에서 강제 인가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강제 인가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딜 것 같으세요? 그 강제 인가로 회생이 이루어진 기업. 어딜 것 같으세요? 그 기업이 바로 쌍용자동차예요. 쌍용자동차 외국인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했어요. 그 기업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그래서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근데 법원에서 강제 인가를 한 거예요. 회생 계획안. 그래서 쌍용이 살아남은 거예요. 동의 요건은 충족을 못 시켰어요. 쌍용자동차가. 이 강제 인가 제도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날 국법상의 법정관리 제도의 특징을 갖다 갖고 온 거야. 그리고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옛날에 화입법의 그 요건들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두 개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요구하면서 화입법상의 문제들을 쭉 화입법 부분을 갖다가 기본으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옛날에 법정관리 제도를 끌고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업 회생 법률의 큰 특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회생 계획안이 동의를 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은 회생 계획안대로 감축돼 버리는 거예요. 감축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10년 동안 분할로 갚도록 돼 있으면 변제기도 그걸로 변경되는 거예요. 대단한 효과지.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 민법상의 당사자 간의 어떤 그 합의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합의로밖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회생 법률을 통해 갖고 집단적으로 이걸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권리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도록 만든 아주 극히 예외적인 법률인 거죠. 회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예. 자, 그러면 잠시 한 2분 휴식하겠습니다. 예. 너무 열강을 하는 바람에 자유롭게 질문도 좀 하시고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세미나니까.